자, 요거 아까 좀 전에 요걸 안 봐가지고 이거 좀 보고 갑시다. 92페이지에 아까 문제 풀라고 해도 그냥 문제 얘기를 안 했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누룩은요, 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 발효돼서 뭐 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 당연한 거야. 누룩이 하는 역할이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가 부정적으로 읽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글의 맥락 안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쓰고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부 독재 하에 불이한 현실 상황에서 요거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런 군부 독재 또는 이제 일제의 어떤 억압적 현실 이런 거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좀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망적인 화자의 정서라든지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군부 독재 하에 불이한 현실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그러면 군부 독재 얘기 나와 있고 지금 안 좋은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니까 거기에 지금 무력감이라고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군부 독재하의 불이한 현실 상황에서도 뭘 가지고 있는 거? 희망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절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력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93페이지 봅시다. 나비와 감자. 자, 요거는요, 지금 시간 좀 애매한데 그냥 읽기만 해봅시다. 자, 이거 뒤에 보기 보지 말고요. 가나 지문을 읽기만 해봐봐. 시간 2분 줄게요.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랑 연결이 좀 되는지 봅시다.
자, 앞에 봅시다. 자, 나비와 광장입니다. 제목이 나비와 광장이야. 나비가 나오죠. 자, 나비가 주인공인가봐.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자, 공간 두 개 일단 생각해 봅시다. 활주로 최후의 절정. 근데 걔가 지금 뭐 하다고 되어 있어? 현기증 난답니다. 우리가 뭘 보면서 야, 널 보니까 현기증 나. 이런데 혹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을걸?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이면 적어도 활주로의 절정은 그렇게 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지금 흰 나비가 있답니다.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대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거야? 방황하고 있네.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을 굽어본답니다. 자, 우리가 나비의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얘 걸어다녀, 날아다녀. 날아다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흰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 최후의 절정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비겠지. 걸어다니진 않겠죠.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답니다. 그럼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은 어디에 떨어져 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겠지.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이래요. 피가 묻어 있어. 육체의 파편이면 육체가 온전히 잘려 있어. 잘려 있어. 그럼 난 이 정도로 볼 것 같은데 피가 묻어 있는 잘린 시체들 정도로. 그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이 나비가 바라보는 밑에 땅바닥에 널려 있다는 거야.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인데?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인가 봐. 거기에 누구 혼자 있어? 나비 혼자 있어. 자, 그러면 나비가 혼자 있는 그 환경 뭐라고 얘기할 건데? 굉장히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 부정적입니다. 맞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자기 혼자 있거든. 자기 혼자만 있는데 밑에 다 시체들이 깔려있다고 생각해봐봐. 맞죠? 자, 다음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수식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이 심장은 뭐야? 굉장히 뜨거운 심장인가 봐. 나비의 심장이 되게 뜨거운가 봐. 자결, 뜨겁다는 거잖아. 한 모금 샘물도 없답니다. 허망한 광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장을 수식하는 단어 뭔데? 한 모금 샘물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부정적인 공간, 긍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이야. 맞죠? 자, 그리고 한 모금 생물도 없다라고 해서요. 요거를 보고 우리가 좀 황폐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장이 뜨거워져 있는데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야. 그 공간에, 그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이라고 하는 건 이 눈의 막이죠. 이 눈의 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답니다. 자, 바다는 뭘 하는 건데? 어린 나비의 눈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럼 바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공간이야? 부정적인 공간이야? 부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부정적 현실. 절망적인 현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 광장, 바다는 지금 모두 이 나비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서 흰나비는 말없이 이 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답니다. 자, 보세요. 이 흰나비 이 세상을 많이 살았어? 적게 살았어? 적게 살았어요. 왜? 어린 나비라며. 맞죠? 자,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 이 연약한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제트기의 백선이라고 하면 뭐 말하는 거야? 제트기가 휘잉 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남아있는 그 흰 구름 같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제트기가 힘이 세니? 흰나비가 힘이 세니? 얘가 힘이 세잖아. 뭔가 힘센 어떤 존재가 있는데 걔가 지나가 있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인데 인광이 뭔지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광은 빛이잖아. 맞죠? 근데 이 빛에 조수에 밀려서 간답니다. 그러면 이 흰 나비는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막 빙빙빙빙빙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마치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 거야? 무언가에 떠밀려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 뭐에 떠밀리는데?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 요 인광의 조수 얘네들한테 뭐 하는 거야? 떠밀려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죠. 힘이 약해. 자,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 자, 지금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는 아름다운 영토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계속 부정적인 현실이었어. 아름다운 영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얘가 유일하게 나비에게 있어서 뭘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야? 희망적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겠죠. 나비가 놓여있는 현실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영토를 기다리고 있으니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걸 뭐하러 기다립니까? 맞죠? 자, 긍정적인 미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거는 동어 반복이야. 표현만 다르지. 있는 것인가 것일까라고 했으니까 지금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올지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도 귀족도 이미 승천했답니다. 자, 이 세상이 신이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면 신이 우리를 돌봐준다는 거야? 안 돌봐준다는 거야? 안 돌봐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랑 연결되겠어? 절망적인 현실이랑 연결되겠지. 그럼 나비가 있는 곳이겠죠. 지금 현재, 현실. 버린 즉 오랜 유연. 지금 나비가 있는 곳이겠다. 그렇죠?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가 더불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흰나비는 이제부터 힘을 가진 존재, 안 가진 존재? 가진 존재가 됩니다. 왜? 대결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 뭐랑 대결하고 있는데? 자, 연결하면 아까 위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을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비는 뭐 하고 있습니까? 희망적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거를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에서 뭐라는 거야? 대결이라는 거야. 나비는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맥락상 얻어낼 수 있는 의미고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활주로 기계 Z 인광 까지. 자, 우리가 요런 단어들을 쭉 연결했을 때 얘가요 이 땅에 굉장히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데? 활주로 기계 제트기만 생각해봐.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데? 6.25 전에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그거 언제야 언제? 근대사회죠, 근대사회. 그러니까 나비가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요 봐봐봐. 아까 264는 부정적 현실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맞죠? 그럼 이 시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대사회의 산물이거든 이런 것들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대사회라고 하면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야? 산업화된 사회, 기계화된 사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나랑 같이 했었나? 저기
비문학 지문 중에서 혹시 아도르노 얘기 나왔던 지문 혹시 기억납니까?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게 바로 뭐였어? 근대 사회를 비판했어요. 자, 이건 미셸 푸코의 지문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근대 사회라고 하면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사회야?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죠.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간 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모더니즘의 그 다음 영역,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자,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이제 효율을 따지던 시대가 바로 요 근대 사회, 산업화된, 기계화된 사회였습니다. 자, 이 산업화에 대한 통증은요,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겪었어. 서양도 겪었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아마 이 지문 봤을 걸, 그 아도르노 지문 중에서 나랑 같이 안 했는데, 보기 문제에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나와 있는 문제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아마 중간고사 때 했을걸. 자, 그게요, 뭉크의 절규가 무엇을 그린 거냐면, 이 근대 사회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었어? 인간성이 상실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감성적인 영역은 이 근대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감정이라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면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억눌러야 된단 말이야. 내면에 억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감정이 뭔데? 이 불안과 우울이었죠. 현대인들의 불안과 우울. 자, 그래서 그걸 그린 게 뭉크의 절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대 사회의 산물, 산업화와 기계화의 산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그러면 안 좋은 거만 있어? 그건 아니지. 산업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산업화 시대를 그려내는 이유는 뭔데? 당시가 인간성이 상실된, 그러니까 인간적 감정이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나비가 처해 있는 이 부정적 현실은 바로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요런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뭐야?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에서 잃어버린 어떤 인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나비는 어떤 존재로 얘기할 수 있겠어? 그 산업화 사회에서 억눌러 있는 한 개인, 나약한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라고도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민들레꽃 볼게요. 민들레꽃이니까 조그만 것이 민들레꽃이겠죠. 노랗게 전력을 다해서 샛노랗게 피어있답니다. 자, 온 힘을 다해서 샛노랗게 피어있다라고 얘기했으니 힘이 느껴져 안 느껴져? 힘이 느껴져. 자, 그래서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무도 넘보지 않는답니다. 민들레가 피어나는 곳은 아무도 넘보지 않는데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새를 뒤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자, 바위 틈 사이에서도 이 민들레꽃은 피어난대요. 잡초 속에서도 피어난대요. 자기가 뿌려진 그 자리면 뭐 하는 거야? 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한껏 밀어내는 떡잎. 자, 실뿌리, 떡잎 생각해 봅시다. 실뿌리부터 생각해 볼까? 자, 이 실뿌리가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 단단한 것 같아? 안 단단한 것 같아? 안 단단한 것 같아? 실뿌리가 힘이 있어 없어? 겉으로 보기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기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이 실뿌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민들레가 피어오르기 위해서, 피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다고요. 또 떡잎이라고 하는 건 진짜 조그마한 색상을 말하는 거잖아. 이 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겉으로 볼 때 힘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땅을 뚫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어둠을 밀고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실뿌리와 떡잎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겉으로 보기엔 어때? 아주 연약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위에서는 생명력이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열심히 한 뱃세 5일이잖아. 5일.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피어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어나는 꽃이랍니다.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이에요. 봐봐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계속 이 시에서 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민들레가 피어오르는 생명력을 예찬하는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계속 그런 내용이야. 어떻게든 피어나는 꽃이라고. 5일밖에 안 산다 하더라도 5일 동안을 막 피기 위해서 이 온갖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지금 피어난다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피고 나면 뭐 할 수밖에 없답니까? 질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들레꽃은 시 안에서 질 수밖에 없는 꽃, 그러니까 결말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말이 바로 뭔데? 죽는 거야. 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민들레의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민들레 생명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다고. 결말은 정해져 있어. 쬐끔한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크기는요, 실제 크기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력의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고, 아주 강하다는 거죠.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헛된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어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헛된 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야? 아니야. 왜?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좋은 꿈이라잖아. 왜 좋은데? 한 닷새 동안을 마치 영원인 것처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민들레는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냥 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피어나고 있어. 온 힘을 다해서 피어나고 있는데, 얘 꼴랑 다 5일 살고 나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져버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지금 마치 그것이 피어있는 게 영원인 것처럼 피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진 미래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해진 미래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뭘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거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야. 현재는 지금 민들레가 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지금 아직 죽진 않았어. 나중에 어차피 꽃 다 피고 나면 5일 있다 죽을 거야.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그러한 유한한 어떤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죽을 거란 미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야? 민들레 꽃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민들레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기출로 나와 있는 작품인데. 자, 다음 넘어갑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쌤 시간 줄 테니까요. 나 지금 보기 없이 그냥 읽기만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시작.
지원 다 읽었니? 읽다가 중간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얼추다. 오케이. 30초 시간 더 줄게요. 자, 앞에 보세요. 요거 가 지문, 나 지문 중에서 나 지문 있잖아. 제목이 달밤이거든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에 우리 학원에 있으면 뭐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고3 학생을 보는 건 아니죠. 숫자로 다 합치면 뭐 이렇게 단체반, 그 다음에 단체반 2반밖에 없거든. 나머지 다 이제 그 뭐 주말이나 평일에 멘토로 보는데 총 다 합치면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20명에서 20명 조금 넘게 볼 것 같아요. 그 전체한테 내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특강을 늦게 시작한 거고 멘토반 하는 애들은 지금 수능 특강 진도를 꽤 나갔거든요. 한 절반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요 달밤이라는 시를 콕 집어가지고 물어보면서 너 이거 본 적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없어요? 이거 시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수능 특강은요,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그 해설이 있는 이제 교재가 따로 이제 판매가 된단 말이야. 그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해설봐도 해설이 몇 개 없어요. 다른 거 막 필기하고 막 설명이 막 적혀 있는데 별거 없어. 그냥 이 시에서 그냥 드러나는 그 이미지랑 화자의 태도, 모습 이거 말고는 보기랑 연결해서 읽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때 나왔는데 혹시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없어? 없는 건 아니지. 무조건 있어. 9월 모의고사를 안 친 사람은 없잖아. 치긴 다 쳤어요. 다 쳤는데 여러분들 그냥 잊었겠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고1 딱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고1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쌤이 요거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9월 모의고사 때 나와 있는 보기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자, 다시 가 지문으로 넘어와서요. 작가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쌤이 뭐 264의 시, 무두구의 시, 그 다음에 아까 뭐 군부독재 뭐시기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특히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그 시 작품, 문학 작품 읽을 때요, 특히 시는요, 작가가 누구니, 작가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떠니, 인생이 어떠니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작품 자체를 읽으면서 여기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모습, 태도, 그려져 있는 이미지 이걸 바탕으로 그 안에서 맥락, 그 안에서 생기는 맥락으로부터 읽어내는 것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외가 딱 2명입니다, 여러분들. 김수영이랑 신동엽 들어봤죠?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 안에서 예외 없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윤동주 264도요, 시대적 배경이 안 드러나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되게 젊을 때 요절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정적인 시대적 현실 말고는요, 나올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작품도 많이 썼어. 그런 거 안 나와. 김수영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한두 마디씩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느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데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결하세요. 여기 예외 없습니다. 난 다른 작가들 가지고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자, 1960년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60년대 초에. 자, 4.19 혁명이 있었어. 4.19 혁명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지수야, 뭐 때문에 일어났니?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죠.
자, 그래서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되찾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근현대적 사건이 뭐였어? 근현대사적 사건이 뭐였어요? 자, 5.16 군사정변이 되죠. 잘 보세요. 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야했어요. 대통령이 하야해서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다시 직접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게 윤보선 대통령이죠. 그런데 1년도 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뭐로 넘어갑니까? 군부 정권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가는 거야.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부정선거 때요. 부정선거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승만 빨리 물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현실로 안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에 이미 언론 다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고 네 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밑작업들을 다 했죠. 그러면서 헌법도 살짝 고쳤단 말이야. 그때부터가 문제가 됐죠. 사람들이 왜 헌법 고치냐고. 헌법은 건드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마산 앞바다에 뭐가 떠올라요? 시체가 떠오르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이 못 참는다. 일어나자 라고 해서 이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혁명의 정신으로 자유를 되찾았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뭐야? 다시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거든. 그게 1960년대 현실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신동엽과 김수영의 시에는 요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가 배경인 작품도 있고요. 요때가 배경인 작품도 있어. 그럼 생각해봐봐. 요때가 배경인 작품은요. 자유를 잃었다가 되찾았다가 다시 잃은 상황이야. 이해되죠? 이 시에선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대요. 맥락 한번 살펴봐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바꾼 건 뭐야? 방을 바꾼 거야. 나는 방을 바꿨죠. 그런데 원래는 뭘 했어야 된다는 거야? 방을 바꾸는 행위 대신에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얘를 했어야 되는 거야. 얘 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 얘만 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나는 얘는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얘만 했다는 겁니다. 방만 바꿨어요. 다음, 그 방의 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싸우라 싸우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싸우는 게 뭐야? 혁명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방에는 원래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그 방 어떻게 해버렸다고? 바꿔버렸다고. 그 바뀐 방에는 이거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겠지. 이해돼요? 얘가 써있다라고, 이 방에 얘가 써있다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시 안에서 이 방 안에 원래 쓰여 있었는데 내가 바꾼 방에는 그게 안 쓰여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뭘 잊었다는 거야? 싸움을 잊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지금 마치 뭐처럼 남아있다고? 헛소리처럼 남아있다고요. 이제 없거든. 방 바꿔버려가지고.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거랍니다. 자, 모든 노래. 자, 그러면 이 모든 노래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개는 알아. 뭐 하는데?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있는 노래는 알지. 걔 방에 남기고 왔습니다. 난 바꿔버렸거든, 방을. 그렇듯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답니다. 자, 그렇듯 나의 가슴은 메말랐다고 했으니 이 시에서 가슴이 메마르는 건 뭐랑 똑같다고 할 거야? 싸우라는 말을 잊었다라고 할 거야. 이해돼요? 가슴이 메마른 건요, 싸우라는 말을 잊었다는 거랑 똑같다고 연결될 거야.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더니 내 가슴이 메말랐다며. 그냥 문장을 그냥 정확하게 읽었을 때. 맞죠? 자, 그 방의 벽은요,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이거 문장 구조 똑같다, 그쵸?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이라고 했으니, 자, 그러면 이 모든 노래 중에 하나 더 알았네. 뭐 알았어? 그 방에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도 있었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거 왜 있는지는 좀 압니까? 싸우라, 일하라. 이거 두 개가 무엇의 슬로건이었을까요? 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적 사상이 바로 뭔데? 뭐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제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자, 이 노동자가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혁명을 통해서 얻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평등하게 나누자가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 슬로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거든. 독일어로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바한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다시 넘어갑시다. 몰라도 돼요. 자,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뭔데? 요 노래지. 그 전의 노래는 뭔데? 싸우라지. 싹 다 뭐 했다고요? 나 잘 보세요.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잊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말았다잖아.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대요. 나는 이제 녹슬은 팬과 감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녹슨 존재라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혁명 안 하고 방 바꿔버린 거, 싸우라 일하라 다 잊어버린 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나 자신을 메말랐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녹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답니다. 내 재산 뭔데? 실망이야. 왜 실망인데? 나 이런 거 안 했잖아. 맞죠? 자,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실망스러운 존재거든. 그래서 이 실망의 가벼움이 내 재산이라는 거야. 나 그 정도의 인간이라는 거죠.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답니다. 다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반만 바꿔버렸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은지의 잔재 대신에, 자, 그러니까 달콤한 의지의 잔재. 잘 보세요. 이 의지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의지일까요? 혁명에 대한 또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달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 시에서 그런 의지는 달콤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대신에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내 입에 남아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와 관련된 거 다시 정리해보면 나 메마른 존재, 녹슨 존재, 그 다음에 나 실망스러운 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입에는 뭔 냄새 맡나? 담배 냄새 맡나? 담배의 쓴맛 맡나? 달콤한 맛은 나 안 나? 안 나. 왜? 내가 뭘 버렸는데? 혁명을 버렸잖아. 그렇죠? 자,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었답니다. 자, 끊어봅시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지금 화자는 자기 스스로를 뭐 하고 있을까요? 자조하고 있습니다. 자조적인 정서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 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요. 왜? 나 실망스럽다며, 메말랐다며, 녹슬었다며, 나 쓴맛만 나는 존재라고. 맞죠?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 한 번도 뒤틀린 적 없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야, 이제.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이제부터 나는, 봐봐,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라는 말에는요, 앞에 과거에는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인지 기쁘다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기뻤다고 안 기뻤다고? 안 기뻤다고. 이제 나는 뭐 하다고? 기쁘다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 의지가요, 혁명 또는 어떤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의지,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는 의지라고 읽었잖아. 자, 그런데 의지가 달콤하다고 얘기했어. 이거 지금 이 의지가 달콤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있는데 기쁘고 풍성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는 뭘 가지고 있는데 혁명을 안 해서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게 지금 기쁘고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건 화자가 혁명을 안 하고 있는 그 사실이 기뻐진 게 아닙니다. 혁명을 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실망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건 뭘로 나아가겠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고? 혁명을 의지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콤한 의지를요, 얻어야, 가져야 기쁘고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혁명을 안 하고 방만 바꿔버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기쁘다고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건 계속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한번 이렇게
뒤틀린단 말이야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가 뭐로 끝나는 거야? 부정적 현실에 대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뭘로 넘어가는 거야? 희망적 미래로 얘기가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끝나는 거야. 자 다음 달밤 볼게요. 시간 내려나 진짜 중요한데. 자 보세요. 빠르게 얘기할게요. 화자의 상황 살펴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걸 캐치했는지 봐야 돼.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답니다. 나를 부른대요. 달밤이야. 내가 보여주겠답니다. 보여주리라잖아 미래 시제. 맞죠? 그럼 이때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야. 누가 나를 부르면 보여줄 거래요. 뭘 보여줄 건데?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줄 거랍니다. 날 부르면 이거 보여주겠대요. 두 번째, 어른 들판 위에 걸어가는 뭘 보여주겠답니까? 한 그림자를 보여주겠답니다. 그럼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인데? 나의 그림자일 거 아니야. 날 불렀으니까. 맞죠? 나 어디 위에 있는데? 어른 들판 위에 있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사람 좀 춥겠다 정도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추운지 조금 이따가. 자,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자, 이거 여러분들 이런 시를 잘 읽기 위해서 뉘앙스 파악이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쓰는 일상적인 말로 바꿔볼까? 와, 나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뭐지?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 자, 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건 뭐지?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우리는 무슨 감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감정이라고 해요? 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건 뭐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걸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생각해온 건 미래야, 과거야? 과거야. 과거에 내가 생각해온 걸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찰. 과거의 나를 내가 돌아보는 거잖아. 성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투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담겨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있어요. 맞죠? 회의. 자, 회는 돌아볼 회자죠. 의는 뭔데? 의심하다 할 때 의자입니다. 쉽게 좀 의역을 하자면 돌아보고 의심하는 거야. 뭘 의심하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을. 그렇죠? 자, 다음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니. 자, 이 시에서 제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읽어봐.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잘 보세요. 이제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제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잖아. 미래 시제. 자, 그러면 친구 몇몇한테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건 이때까지 뭘 보여줬다는 거야? 외로움이 아닌 걸 이제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때까지 뭘 보여줬다는 거야? 외로움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의 정서가 뭔데? 이제 이전의 과거의 정서가 뭔데? 외로움이야. 그리고 이제 안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보여주는 감정,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한 다짐에는 뭐가 빠져 있어야 돼? 외로움은 빠져 있어야 돼. 생각하는 감정에서. 이해되죠? 그 다음부터는 외로움은 없어. 왜? 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잖아. 자, 오랫동안 여며온 네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고이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옷 안쪽에 이렇게 그 안에 우겨 넣는 부분입니다. 그냥 안으로 넣는 부분이야. 이너웨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남한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쪽에 있는 거야 고이춤은. 자, 이제 오랫동안 네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 너의 속에 남은 게 무엇인가? 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니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봐봐. 이 시에서 너라는 존재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니 누군데? 나야 나. 얘는 나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내 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자, 다음, 두 팔 들고 어른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 아까 무슨 들판이었어? 어른 들판이었어. 어른 들판은 뭐 하기 전이었어? 와, 나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뭐였지? 라고 하는 회의적 감정이 들기 전에 어른 들판에 있었다고. 추운 곳에. 근데 지금은 어디로 바뀌었어? 구름 개인 들판으로 바뀌었어.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쓸쓸해 안 쓸쓸해? 안 쓸쓸해. 펄버스노 가득히 맞는 달빛이랍니다. 자, 달빛을 여기 받을 거야. 이거 당시 여러분들 고1 모의고사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달빛을 내가 몸으로 봤잖아.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면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럼 뭐가 순수한 건데?
달빛이 순수한 거지. 자연물을 내면화해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했으니까 얘가 순수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순수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 그거는 그 보기에서야. 여기 보기에는 다른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희망적 미래, 긍정적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 왜? 지금 어른 들판에서 구름 개인 들판으로 바뀌었잖아. 헐벗은 가득히 달빛을 받았다며.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조금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달빛을 받는데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달빛이 부정적이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어야 돼. 근데 안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럼 어른 들판이 구름 개인 들판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른 들판에서 이걸로 바뀌었어. 무엇을 계기로? 자기 스스로 회의감을 가진 것을 근거로. 계기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저기 보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좀 읽어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